주 단위로 보면은 이번 주가 제일 춥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월 14일 어느덧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재기 시사특공대는 생방송이에요. 특공 시사특공대. 이른바 그 경영진이 먹튀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 지금 뭐 주가는 뭐 형편없이 떨어진 상태고, 카카오페이 대표에서 카카오 전체 대표가 되려고 했던 유령진 대표는 또 사표를 냈죠. 모두 다 우리 또 소비자 또는 주주, 우리 시민들의 이 감시와 목소리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뭐 그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겠지라고 했던 것이, 아니 그게 니네들 회사는 아니잖아, 우리들도 권리가 있는 회사잖아,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거죠. 자, 지금 비슷한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인명피해 이런 건 못 썼습니다만, 다들 알다시피 광주 신축 아파트 이 공사 현장에서 엄청난 지금 사고가 난 뒤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눈초리가 따갑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전면 다시 해야 된다는 주장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이 시공사로 내정됐던 그런 지역에서도 우리 회사 바꾸겠다, 혹은 이제부터 아예 주택시장에 저런 회사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잘못하면 그냥 놔두지 않고 퇴출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민 문화가 지금 성숙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시사특공대도 더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제가 한 겁니다. 이런 코러스들은 오직 트로트 장르에서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코러스를 만날 수는 없어요. 대단한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K-트로트 오승근의 있을 때 잘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사이에 자주 하는 얘기다라고 하네요. 있을 때 잘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자주 하는 얘기예요 라는 말도 많이 하고, 뭐 기업들, 정치인들에게 우리 소비자들, 시민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도 더 소리 높여 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 시사특공대도 잘못하고 있거나 잘못 가고 있거나 저희 텐션이 떨어지거나 재미가 없어지거나 할 때는 따끔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잭디 있을 때 잘해. 네, 저 시사특공대 참여할 번호 안 알려드려도 되나 싶지만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샵 버튼 누르시고요. 1035번 누르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고릴라 유튜브로 청취하는 분, 구경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가 뉴스 보따리 들고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거상, 뉴스 보따리상. 네. 거구이기도 합니다. 거구이기도 하고요. 기자 중에선 1% 안에 너끈이 들죠. 그렇습니다. 정승건 기자와 함께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542명입니다. 어제보다 376명 늘었고요. 일주일 전보다는 83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동안 전주 대비 확진자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오늘은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이 중에 해외 유입 확진자가 400명이 넘게 나와서 또다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해외 유입 확진자 중 대다수는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에 참석했던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120명 가까이 달합니다. 당국은 국내에서도 한두 주 정도 지나면 당장 다음 주 정도만 돼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원래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예상보다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정도에 따라서 다음 달 말 정도 되면 확진자가 최대 3만 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는 1,7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거리두기 수준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정도면 확진자가 10,000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도 평소 2주 간격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설 연휴를 포함해서 3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 이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이 되는데요. 네. 이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를 하고 열차 탑승 전에 발열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요양병원, 그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금지가 되고요. 비접촉 면회는 예약제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얘기가 지금 좀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지난해 이 초과세수 10조 원 등을 동원해서 이 14조 원 상당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를 통해서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급감한 이 소상공인에게 방역 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이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이 방역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3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이고요. 이 매출이 감소된 것만 확인이 되면 매출 규모 그리고 방역 조치 수준과 관계없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요되는 재원은 한 1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강도 방역 조치 적용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서 이 영업금지 제한업 중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에 편성된 3조 2천억 원에서 1조 9천억 원을 더 늘려서 5조 1천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획재정부가 이 초과세수를 60조 원 상당이나 예측하지 못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서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지금 스케줄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 뉴스를 좀 볼 텐데 양 후보 모두 자,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돈을 내주겠다. 그거는 우리 국가에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네. 또 굉장히 선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씩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정책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탈모의 모발 이식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 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률 그리고 급여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 수렴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적정 수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능 응시 수수료 그리고 대학 입학 전형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수능 응시료가 응시 항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37,000원에서 47,000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한 입학 전형료는 평균 47,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만 발급하는 영문 유전자 증폭 검사 확인서를 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출국할 때 필요한 영문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쉽게 발급하도록 하고 또 관련 비용도 줄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영국 대표와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너무 큰 걱정을 말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서 사퇴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이렇게 또 아직 대선 전에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호의를 마구마구 베풀고 있습니다. 영화 칼리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원제는 칼리토스 웨이라는 알파치노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명대사를 합니다. 지나친 호의는 총알보다 사람을 더 빨리 죽이는 법이지. 라는 명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이거 공약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서
임기 끝나고 몇 개가 그러게 말해요. 되는지도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다 같습니다. 나라 돈으로 해주겠다 다 합치면 대체 얼마가 될지 간도 잘 안 됩니다. 이 와중에 아니요, 요거 그 전에 김건희 씨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얘기하겠습니다. 금리도 올랐던 소식이 있는데 김건희 씨 얘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 씨의 겸임 교수 임용 과정이 공개 경쟁이 아니었고 그래서 김건희 씨가 면접을 본 일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KBS가 이 김건희 씨가 2007년 이 수원여대 겸임 교수가 되기 전 이 대학이 낸 공개 채용 공고문 그리고 김건희 씨의 면접 자료 내용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수원여대는 2006년 말 이 교수 초빙 공고문을 통해서 7개 학과에서 겸임 교수 12명을 채용한다라고 발표했고요. 김건희 씨는 이 중에 1명을 뽑는 광고 영상과에 지원을 했고 이 과정에서 경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지원자가 모두 6명이었는데요. 이 수원여대는 이력서 심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포함한 3명의 면접을 받고 김건희 씨가 최종 합격해서 이후 1년간 해당 학과 겸임 교수로 일했습니다. 이 수원여대 측도 공고문대로 공개 채용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이 기존의 윤석열 후보 측 해명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은 여러 지원자와 경쟁하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기자와 통화했던 그 녹취록을 공개하느냐 마느냐가 또 가장 또 뜨거운 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방송금지 가처분 관련해서 이 법원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열리고 있습니까? 네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오후나 뭐 저녁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네요. 금리 인상됐어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통화 정책 방향을 통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현재 1%에서 1.25%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로써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직전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 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지난해 제시한 3% 성장률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물가 상승률은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난해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2%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상보다 더 급격하게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로써 한국은행은 5개월 만에 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두세 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올해 4차례나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등 전 세계가 긴축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0.25인데 3번 더 가면 2%대가 되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네, 보통 0.25%포인트씩 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코로나 사태 초기에 우리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걸 생각하면 네네. 정말 급속도로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대출 있으신 분들 뭐 대부분이겠지만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좋습니다. 우리 집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거 참 뉴스 할 때마다 그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있는데 이 실종자가 생존인지 사망인지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광주 붕괴 사고 지금 벌써 나흘째입니까? 네, 이 속타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6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광주 서구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나흘째 수색이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실종자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만 이 철선과 콘크리트 등 잔해가 워낙 많이 쌓인 데다가 혹시 모를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금 매몰된 윗부분부터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있는 중이라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도로에도 잔해물과 이 잔해물에 깔린 차량들이 있어서 중장비가 현장에 들어오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치우는 작업도 병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해가 지고 나서도 수색이 이어졌지만 오늘 0시 수색이 일시 중단됐고 그리고 아침에 동이 트면서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이 건물 쪽으로 기울어진 이 타워 크레인 상층부를 해체하기 위한 해체 크레인 부품들도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모레쯤이면 이 타워 크레인 해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건물 상층부 수색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경찰 조사를 받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공사했다라고 주장하며 부실공사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당한 협력업체 3곳 관련자들도 원청과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했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날이 이렇게 추운데 가족들 그 무너져 내리는 건물 덩어리 보는 가족들 심정은 진짜 어떻겠습니까? 네, 이 가족분들이 좀 빠른 수색을 기원하면서도 그래도 이 수색 과정에서 좀 다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네, 입양된 후 모진 학대를 겪고 결국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있었죠. 네. 사건이 우리나라 사회가 좀 이렇게 변했는데요. 이후에 만들어진 이제 정인이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인데 어제 이 10대 의붓딸을 학대에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가 이 법에 따라 처음으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어제 이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의붓모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이 남해군 자택에서 남편과의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의붓딸 14살 B 양의 배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이 B 양이 잘 말을 듣지 않는다라면서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라며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는 네. 이상한 사건이고 큰 횡령 사건이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범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 임플란트 직원 이모 씨가 이번 사건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저질렀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 송치 전에 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이 횡령금 중 이 실제 피해액인 1,880억 원의 용처를 파악한 경찰은 이 주식 손실분 등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와는 별개로 공범 존재 여부 등 횡령 과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 씨 진술과 실제 횡령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공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2일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씨의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이 돼서 업무상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최규옥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도 배당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스타트 공대 짧은 광고 듣고 다시 입으로 돌아옵니다. 먼저 next level 레벨이 달라 레벨이.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 자,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우리 대원들이 보낸 문자 샵 1035 50원 100원 혹은 고릴라 유튜브 댓글로 문자들 보겠습니다. 6270 대원. 정치쇼에서는 커피 쿠폰 많이도 주더만 잭트는 쿠폰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매일 청취하는데 있을 때 잘하슈 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TH게임 김태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아껴야 거기서 시원하게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커피 만드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우정 대원은 잭디 저는 제 통장에 있는 돈이 저한테 자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백수된 지 6개월째입니다. 우리 주부정 씨 빨리 새로운 직장 돈벌이를 구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8411님은 저는 저희 회사 사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직원들이 있을 때 잘해주세요 라고.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월급은 6년째 동결. 신입사원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사장님 지금 있는 직원들도 힘들어서 그만둘 판이에요 라고. 아이고 사장님이 이거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들 직원들이 힘들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6417대원은
지금 옥상에서 추위를 이겨가며 방수 공사를 하고 있어요. 추위 좀 녹이게 매형하고 같이 한잔할 수 있게 커피 창고 문 좀 열어주세요. 직접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했는데 요분 드리겠습니다. 매형하고 또 요즘 또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 또 사고들을 보니까 더 또 마음을 쓰고 싶어지네요. 6417대원하고 우리 매형하고 한 잔씩 드시라고 커피 쿠폰 두 장. 감독님 잘 치고 들어왔어요. 다시 가볼까요? 커피 쿠폰 두 장. 감동이다. 자, 밖에서 지금 그 콘솔 잡고 계신 김환기 엔지니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키가 190이에요. SBS 최장신 기술 감독인 동시에 집에서 키우는 그 열대어가 82마리? 83마리? 거기 집이 아마존이에요. 저분은 굉장히 물고기를 사랑하는 그런 감독님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도 김한기 감독님과 함께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광고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현장에 직접 다녀온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시사특공대 현장 밀착 취재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예, 보도해야 될 게 있다면 전국 팔도 어디든 찾아가는 기자님입니다. 시사인의 나경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의 나경희 기자입니다. 야, 오늘은 진짜 취재 복장으로 왔네요. 바로 네. 많이 춥죠, 이렇게 밖에 다니려다 보면. 아,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좀 춥죠. 네. 나만의 이 그 추위를 이겨내고 전국 이 팔도 방방곡곡으로 뛰어다니는 어떤 그 나의 방한 어떤 팁이 있다면 주로 어떤? 아, 손이 따뜻해야 돼요. 아, 손. 네. 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휴대폰으로 많이 뭐 기록을 하거나 획수하기 하고. 때문에 손이 곱아버리면 되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 손을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팁이라면. 장갑도 여러 가지잖아. 가죽 장갑, 털 장갑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털 장갑에 이 손가락 끝이 약간 없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터치할 수 있는. 아, 그런 제품들도 좀 있죠. 네네네, 그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래, 우리 털 장갑을 끼고 전국 팔도를 누비는 나경희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뭐 다들 열심히 일하고 또 그걸로 밥벌이를 하고 우리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매일매일 나가는 직장은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돼요. 이게 다 먹고 살자는 당연하죠. 짓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번에 그 얼마 전에 광주에서 그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무너져 내린 그 현장도 그렇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슬픈 현실. 이선호라는 이름을 또 꺼내봅니다. 이 아버님께서 아들 이름을 나는 큰 소리로 얘기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이런 사고가 또 줄어든다면 우리 아들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여름 평택항에서 발생했던 이선호 씨 산업재해 사망 어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혹시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사건 좀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사건을 먼저 짚어보면요. 지난해 4월 22일 평택항에서 사망한 이선호 씨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23살 이선호 씨가 어떻게 항만에서 일하다 숨졌는지 좀 재구성을 해보자면요. 이선호 씨가 평택항에서 작업반장으로 원래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현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고 발생 넉 달 전부터 같이 함께 일을 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원래는 이제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넉 달 전에 군대에서 제대한 뒤에 복학을 기다리는 동안 용돈벌이나 좀 하자 싶어서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고 해요. 또 아버지는 아들을 강인하게 키우고 싶어서 이제 데리고 나가신 거고요. 원래는 이제 이선호 씨가 대학교에 복학하기 전까지 방학 기간 동안 한 두세 달 정도만 이제 하려던 일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계획이 틀어진 거죠. 원래 2학년으로 복학한 뒤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다 비대면으로 하니까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이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일손이 필요하다 할 때마다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현장에 나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선호 씨가 그럼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원래 맡았던 업무는 검역 일입니다. 동식물 검역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물건을 꺼내서 신고된 물건이랑 똑같은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지 표기 같은 것도 확인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좀 확인하는 그런 사무직 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전혀 위험한 일이 아니다. 어느 아버지가 위험한 일에 아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요. 이 동식물 검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네. 단순 작업인데 그렇죠. 이 작업을 하던 말하자면 견습 싸움 비슷하게 그렇죠. 이 어린 청년이 네. 왜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지 한번 그날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날 이제 4월 22일 사건 당일날도 아버지와 아들 이선호 씨가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함께 집을 나섰겠죠. 오전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요. 이제 아버지도 아들도 원청업체 동방의 하청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제 작업 반장인 아버지는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로부터 오늘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지시를 받고요. 그 지시를 이제 팀원들에게 나눠주는 게 업무였어요. 그래서 항상 일찍 출근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이제 이제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아들 이선호 씨에게 또 업무를 지시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일을 하고 오후 3시 30분이 됩니다. 근데 아들 이선호 씨가 모든 일을 마치고 현장 사무실로 돌아와요. 이제 아들은 일을 마친 거예요. 그날 네. 이제 할 일이 없어요. 퇴근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한 10분쯤 지나서 3시 41분에 원청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아버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원청업체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현장에서 뭐 하나 이제 뽑을 게 있으니까 정을 가지고 와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작업 반장인 아버지는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키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일을 잘하는 같은 하청업체 직원 A 씨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A 씨한테 이 일을 시켜야겠다라고 하고 전화를 하려는데 그 A 씨가 외국인 노동자여서 정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침 눈앞에 쉬고 있던 아들한테 A 씨한테 직접 가서 너가 설명을 하고 용건을 전달을 해라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들로부터 이제 전달받은 A 씨는 이거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같이 하자라고 이선호 씨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좀 이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네. 말리고 싶은데 자 그다음 또 상황도 봅시다. 그 업무 네. 시킨 그런 정확히 어떤 일이었어요? 그 일은? 네, 그러니까 그 업무는 컨테이너를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컨테이너가 많은 흔히들 아시는 그 네모난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좀 특수한 컨테이너인데 FR 컨테이너입니다. 플랫 렉. 그러니까 되게 평평하게 생긴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보통 컨테이너는 이렇게 사면이 다 둘러져 있는데 이 컨테이너는 옆면 2개만 두르는 그런 형태의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디귿자로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형태가 좀 다양한 걸 싣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왼쪽하고 오른쪽을 다 접어가지고 평평하게 보관을 하는 그런 컨테이너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평평하게 접어라. 이게 그 당시 업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A 씨가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을 고정하고 있던 안전핀을 각각 뽑아냈고요. 그러니까 A 씨를 따라온 이선호 씨는 처음 보는 장면인 거죠. 이게 뭐 위험한 일인지 뭔지 처음 간 사람은 알 리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원청업체 직원이 그 둘에게 컨테이너 바닥 위에 이제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나무 조각을 주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선호 씨가 안전핀이 제거된 오른쪽 벽으로 다가가서 고개를 숙였어요. 나무 조각을 주우려고. 근데 그 사이에 이선호 씨를 미처 보지 못한 지게차가 다가와서 왼쪽 벽을 밉니다. 그래서 왼쪽 벽이 꽝 접히면서 그 충격으로 오른쪽 벽도 같이 접혀버려요. 그래서 300kg에 달하는 철판, 그러니까 컨테이너 오른쪽 벽날개가 이선호 씨를 그 순간에 덮치게 된 거죠. 그 안전핀을 뽑기 전에 네, 바닥을 청소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처음부터 잘못했지만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라도 그냥 나무 조각을 줍고 나왔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필 안전핀이 뽑힌 상태에서 나무 조각 주우라고 지시를 했고 네. 하필 그때 바로 지게차가 옆에 지게차가 옆을 네. 밀어버리면서 이런. 자, 그 아버지도 보니까 같은 이제 그 현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 네, 소식을 그렇죠. 어떻게 듣고 달려왔습니까? 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버지는? 네. 근데 바로 연락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연히 사고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에 따르면 그날따라 이상하게 작업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무도 안 돌아오고 아까 심부름 나간 우리 아이, 그러니까 선우 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속으로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나 빡세게 시키나 싶어서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한 바퀴 돌아보던 참이었어요. 근데 이제 멀리서 아들이 이렇게 웅크리고 누워 있는 거를 보신 거죠.
지게차가 이제 좀 비스듬히 이제 깔려 있으니까 사람이 좀 들어올린 그 벽 아래에서 이선호 씨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처음에 아들이 뭘 죽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니 그래도 저렇게 죽으라고 시키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요. 그래서 다가간 순간에 아들이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뭔가 죽은 건가 싶어가지고 거의 혼절을 하셨다고 했고요. 사고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에 아들을 실어 보낸 후에 아버지도 직원차를 타고 뒤따라가는데 그 사이에 아들은 흰천 아래에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침에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출근한 아버지와 아들인데 퇴근할 때는 아버지만 혼자 돌아오게 된 거죠. 일단 집에 돌아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가서서 선호가 죽었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는 이제 부자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장례식장에 가서 아들 영정 앞에서 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옆에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중얼거리셨어요. 그러니까 선호야, 아빠 절대 용서하지 말고 가라. 이 말을 정말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휴대폰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이선호 씨 번호, 그러니까 아들 번호는 이름이 삶의 희망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참 이수영 대원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듣기 힘들다고 저도 지금 듣는 게 너무 힘든데 이거 그렇죠. 취재하면서 눈물 안 납니까? 정말 저도 옆에서 보면은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가 보이고 사실은 이제 3남매 중에서 이제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또 아버지는 자기가 본인이 일터에 데려갔다라는 생각에 좀 자책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계셨었고요. 그 지금 뭐 현장이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3709님 뭐 지게차 신호수는 그때 어떤 일을 했었나요? 신호수가 없었나요? 뭐 이런 게 정확히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네. 업체 측 얘기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아버지는 처음에는 가능한 조용히 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뭐 보상금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싫었고 또 본인께서도 이제 회사에서 8년 동안 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먹였으니까 그래도 좀 조용히 해결을 하자. 원래는 그런 생각이셨는데 근데 하루는 이제 회사 관계자가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아드님이 작업 중에 안전모를 쓰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아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유는 작업 현장인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죠. 원래 동식물 검역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안전모를 쓸 일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날 그렇게 갑자기 그런 일에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회사 관계자 말대로 규칙을 한번 따져보면 원래는 아침마다 안전관리자들이 이게 딱 현관을 지키고 서서 안전장비 하나라도 빠지면 작업 못한다. 집에 돌아가시라 하고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체크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전장비를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할 사람이 없는데 이제 와서 작업자가 안전모를 썼네 안 썼네 이렇게 따지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컨테이너를 접는 그런 생전 처음 보는 위험한 작업을 시키면서 당시 현장에서 안전모가 필요하다 써라 라고 말해준 사람도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요. 그리고 당시 현장에는 위험한 작업을 말렸어야 할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작업 순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핀을 뽑고 주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작업 순서를 알려줄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또 지게차에 아까 그 대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게차에 신호를 보냈어야 할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 기사는 당연히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와서 벽을 밀었고 그래서 벽이 접혔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안전관리자들 신호수든 일당 10만 원이면 되는데 없었던 이유가 뭐냐 이제 되물으셨던 거고요. 근데 또 뭐 안전관리자나 신호수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2건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상적인 그 컨테이너 그 벽은 서서히 접히도록 하는 완충기가 달려 있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선호 씨를 덮친 컨테이너에는 완충기가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가 왼쪽 벽을 밀었다고 해서 그 충격으로 오른쪽 벽이 이게 동시에 접히는 일은 원래 애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고요. 근데 이런 거는 쏙 빼고 왜 아들이 안전모를 안 썼습니까? 이렇게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원청의 태도를 보고 아버지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들의 죽음이 좀 개죽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아들의 죽음을 공론화하기로 하셨고요. 사실은
자신의 가족이 그런 사고로 네.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그런 아들의 이름과 아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정말 부모로서 자식을 두 번 죽이는 그런 기분이 들 그렇죠. 거예요. 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원청의 태도를 보고 이건 공개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공개를 하셨고, 사건이 알려진 뒤에는 여론에 떠밀린 원청업체가 유가족이 아닌 카메라를 향해서 사과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러니까 정작 아버지는 그런 기자회견이 열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자들로부터 원청업체 동방이 사과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시냐라고 묻는 전화를 받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되물어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게 한두 개의 구멍이 아니라 첩첩이 쌓여 있습니다. 부실과 이 안전관리 부실이. 그렇죠. 예. 그 저희 대원 서호익 대원도 네. 아마 이 현장 경험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신 보니까. 것 같아요. 네. 네. 그 컨테이너 벽이라는 게 왼쪽이 접힌다고 오른쪽 벽에 따라서 그렇게 훅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고장력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원래는 맞춤. 그렇게 안 넘어져요. 아마도 그 컨테이너도 조사해 보면 불량일 확률이 높다고 네. 하셨습니다. 재판 저 장례식장에서 쭉 네. 계셨어요? 네, 기자님도? 장례식장에서 계속 있었고요. 5월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장례식장을 찾아서 조문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도 뭐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은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있을 때도 굉장히 조용했어요. 장례식장이. 선호 씨의 친구들,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23살 동갑내기, 이제 대학 다니고 휴학하고 군대 네네. 다녀오고 이런 친구들만이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져서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선호 앞에 있는 그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향 당번을 한 거예요. 30분 간격으로 계속 알람을 맞춰놓고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돌아가면서 이렇게 당번을 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59일 만에, 거의 2달 만이죠.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2달 만에 장례를 치르고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1월 14일 날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참 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힙니다. 원청업체 동방 그 회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원청 회사에는 벌금 2천만 원.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 나왔고요. 이제 뭐 지사장과 총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은 모두 다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과실치사상죄는 최고 5년에서 7년 선고를 할 수 있어요. 또 벌금도 10억도 가능한데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원청업체 동방은 연 5천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해도 벌금 2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도 이 회사가 안전관리에 신경을 쓸지 이것도 미지수이고요. 아버지는 당연히 재판 결과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셨고 항소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사고 직후에 아버지를 인터뷰를 했을 때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저 회사 부도 안 나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자신이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안다. 근데 그래도 법에 적힌 대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내 삶의 마지막 희망, 그러니까 아드님을 다 강탈에 가놓고 방송도 안 하는 게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지더라도 끝까지 가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참 변한 게 없어요. 그렇죠. 뭐 다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도 이 추위에 얼마 춥습니까? 이번 주 참 그렇죠. 특히 추웠어요. 이번 겨울에도. 특히 영하로 엄청 특히 떨어졌죠. 이번 주가 정말 주 단위로 네. 제일 추웠던 주 같은데 그 광주 현장에도 아직 그 생사를 모르는 한 네. 분은 지금 어디 계신지 위치만 확인된 것 같은데 네. 6분이 나머지 지금 거기서 지금 네. 나흘째 거기 지금 있고 그 전에도 그 외벽 청소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떨어져 죽은 청년도 있었고요. 그렇죠. 뭐 따개비 따다가. 배에 붙은 따개비를 따다가 그 네. 친구는 심지어 걔는 19살? 19살, 네, 고등학생이었었던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제정되는데 예, 예. 이선호 씨 사건도 꽤나 큰 네, 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네, 큰 힘이 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 이 재판에는 그러면은 이 처벌법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되지 않고요.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더라도 많은 작업장이 사실은 유예가 됩니다. 뭐 5인 미만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아예 적용이 되지 않고요. 50인 미만은 또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장에서 정찬희 씨가 네. 저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28살 청년입니다. 이런 사고 반복돼도 현재까지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전보단 비용 절감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다고 이런 것들이 바뀔까요? 사업주들은 또 다른 꼼수로 법을 피해가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라고 남겼습니다. 지금 기자님 밖에 네. 국회의원 두 분이 앉아 계세요. 양 당에서 더불어민주당, 네. 국민의힘, 고민정 의원, 이영 의원님이 앉아 계신데 이 방송 좀 듣고 계시니까 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뭐 또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네. 또 정치 쪽의 아이템도 늘리고 이러면서 코너를 조정하면서 기자님 이 코너는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또 오래 해줬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대선이 끝나고 나서 또 좀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가지고 좀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대선이 좀 됐으면 좋겠지만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저는 또 다시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많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으로 어떤 걸 갖고 올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선호 씨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원래 수학 교육과를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수학 교육과 이제 명예 졸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템을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뭔가 사정상 못 다루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다루고 가서 참 뭐랄까요, 마음이 좀 편하네요. 그 마음 네. 헤아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춥습니다. 추울 때는 온기, 교감 이런 것들이 더 소중해지죠. 금요일 이 시간은요, 작정하고 정을 붙여보는 시간인데 아직까지는 뜻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금요 다정회. 뭐 양탕에서 하루 한 분씩 나올 때도 있고 한 분만 나오실 때도 있고 있는데 오늘은 사이좋게 한 분씩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영호 의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분 다 저랑은 그래도 한두 번 정도 방송을 해본 적이 있어서 또 다시 보니까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죠,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가처분 신청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고민정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판단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약간 좀 습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것만으로도 이제 제가 옛날 언론사에 있다 보니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12년, 17년, 20년 매번 언론사를 방문하셔서 그렇게 항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그게 언론사 탄압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그 7시간 안에 뭐가 있는지는 지금 여당도 야당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이 있을지 아니면 사실 열거봤는데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역풍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정부적으로는. 왜 도대체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이렇게 언론사를 탄압하는 듯한 모양새들은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로서 제가 이제 반대쪽에서 좀 질문을 해드리면 지금 보면 서로 전혀 다른 위치에서 다른 어떤 취재 방침을 갖고 있는 새 언론사가 마치 합작하듯이 누구는 취재하고 누구는 전달하고 누구는 그걸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취재냐, 정상적인 기획이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취재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네. 이제 저도 정치인이지만 일단 기자하고의 통화는 기본적으로 다 녹음 녹취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사인 간의 통화를 하더라도요. 거기에 이제 별로 거리낄 것이 없으면은 별로 두려울 일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도 이제 본인이 기자임을 밝혔던 것이고요. 네. 밝히지 않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한테 문제가 없다. 네.
자, 이영우 의원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전체 그 녹취를 뜬 기간이 한 6개월이더라고요. 네, 여러 개를 합친 거죠. 네네. 지금. 네. 그래서 처음서부터 사적인 친분을 쌓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뭐 어디에 나 있는 기사는 오보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고 이렇게 호감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사적인 대화를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무엇인가 얘기할 때랑 친구한테 어떤 얘기를 좀 하소연할 때랑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기획 취재 기사처럼 만들어가지고 다수의 언론들이 참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질문지를 서로 기획하고 그 질문지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또 그것에 관련돼서 편집을 하고 또 발표하는 일정들을 선거 유세 시즌에 맞춰서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군품을 주고 받으면서 그 취재된 녹취 파일을 또 누군가 받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언론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정말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 컨텐츠가 공표된다라고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십거리로 해서 망신주기나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아서요. 저희가 가처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가처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호감을 마지막으로 쌓았다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도 그렇고요. 어디에서든 대변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기자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업이긴 하죠. 대변인들의 업이긴 네.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편한 관계가 되면서 서로에 대한 뭐 속내도 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겠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니요, 맞아, 자, 국민정에 그리고 듣고 바로 답변 드릴게요. 사전 질문지에 따라서 만약에 김건희 씨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감을 쌓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안하게 본인의 진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자는 겁니다. 거기에 거짓이 있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자, 뭐가 사실 두려운 겁니까? 아니 근데 언론중재법 갖고 얼마 전까지 취재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던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친구들끼리 할 때 하는 말투나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의 어법이 다릅니다. 이것이 그냥 걸러지지 않고 국민이 들으시면 굉장히 무례하다, 굉장히 말을 함부로 하네 이런 식의 인신공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이고요.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 6개월 동안 그 정치적으로 여러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 되시는 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심정적 변화들까지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그러면 6개월 동안 녹음한 것을 다 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전략적인 부분만을 부분 편집해서 한다라는 건데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도 옳지 않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전 질문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유도신문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만 부분 편집해가지고 악의적으로 내보낸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게 언론중재법을 강하게 얘기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취재 방식인지 꼭 묻고 싶습니다. 아니 사전 질문지 얘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기자가 그러면 사전에 내가 뭘 질문할 건지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턱대고 전화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기자의 속성을 모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법을 말씀하셨는데 어법과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팩트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판단도 못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어법에 대해서 정치인이 아니고 공개석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걸러서 듣습니다. 다만 알고 싶은 것은 거기서 과연 무슨 이야기가 있었길래 하는 게 궁금한 겁니다. 만약에 단순히 어감의 문제 이런 거면 진짜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져버릴 이슈인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키우고 계신 거죠. 일단 자, 요 이해가 계속 30분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사실 이제 깔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될지 가처분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저녁 안에는 결론 날 테니까요, 그렇죠? 뭐 그러겠죠. 네, 네. 오늘 오후쯤에. 자, 이거 오늘 좀 다들 민감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토론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먼저 이건 이영우 의원님한테 국민의힘 이영우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는 사실 나랑 토론할 게 자격 미달이다. 나는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토론을 이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입장 변화를 하게 된 이유라든지 뭐 상황. 아니 그 대선 후보로서 후보들 간에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선대위 안에서도 일관된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이재명 후보께서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야 질 것 같지 덤벼봐 뭐 이런 식의 항상 재수쇼를 하시면서 특히 언제 지지율이 그랬습니까? 떨어졌을 때 그런데 그때 욱해가지고 아 진짜 열받아 야 한번 붙어라고 하는 거는 하수지. 말리는 그래서- 거다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럴 땐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왜 주도권을 항상 저기서 끌려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1월 3일 날 합시다. 대장동부터 합시다. 그랬더니 아 그럼 받을게요. 이랬는데 1월 7일 날 실무회의라도 합시다. 아 열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가 토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를 국민들 앞에서 펼치는 장보다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실은 사용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KBS 공문각구도 사실 해프닝이 며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이거 실수고 다른 쪽에는 첫 번째 공문은 다 네 군데 보냈고 두 번째 공문은 한 군데밖에 안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딱 그냥 팩트만 KBS에서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공식적인 발표도 안 하는 상황에서 왜 실무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냐 또 토론 깊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웠는데요. 일단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어제 실무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토론을 임하자라고 했고 3대 3으로 실무팀까지 가동하면서 네. 이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자라고 했으니까 과거에 대한 부분은 접고 이제 치열한 토론을 서로 준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김부정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토론을 하나 하려면요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많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번에만 뭐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누가 피해왔는지는 5천만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드디어 결국은 이제 토론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반갑게 이제 합이 딱 맞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장이 펼쳐지는데 과연 거기서 어떤 말들이 오갈까. 다른 거 뭐 좋은 정책들에 대한 서로 공방들이 있을 테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짓말만 좀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 씨 수원여대 교원 임용 문제 같은 경우도 그 교원 임용하는 것은 전임 교수는 공채로 뽑는 거 아니다라고 큰 소리 치셨던 분이 윤석열 후보이셨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의 선대위에서도 공채 아니다, 면접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죠. 하지만 팩트 뭡니까? 수원여대에서는 공채였었고 면접도 있었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6명이 지원을 했고 3명이 면접을 봤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야죠. 지금 허위 사실이 벌써 몇 개입니까? 토론에서만큼은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 말씀을 드리면 정말 제 고 의원님이 무덤을 파다라는 생각이 제가 지금 그럼 순간 뭐가 드는데요. 아니 이재명 후보의 말바꾸기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특히 저는 국정감사 때 실제로 같이 제가 질의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다른 게 뉴스를 보는 거랑 상대를 바로 앞에 놓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랑은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오전에 한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잠깐 상기시켜드리고 다음 질문을 넘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때는 이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네, 저 네, 국정감사에 네. 나왔던 거죠. 아니 그래서 저는 질문을 좀 잘 못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고요. 제가 질문 하나는 그래도 조리 있게 하는 편인데 아니 몇 시간 간격으로 기억이 안 난다. 아니, 선택적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갑자기 인생은 공획수로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 나온 심오한 말입니다. 철학적인 그래서 얘기네요.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동영상에 남아 있던데 계속 선택적으로 말을 바꾸시는 부분에 있어서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가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서 곧 정치인은 말이 신뢰고 생명이고 모든 것의 약속인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현란한 말장난보다는
좀 진정성 있게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알겠습니다. 궁금하신지를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계속 시사 프로그램 하면서 대선을 쭉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양쪽 다 분명히 국민들이 꾸짖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우자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과 이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사과했던 내용 말고 또 다른 거짓말과 이 허위 조작 이력들이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재명 후보가 지나치게 선긋기를 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연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도 많은 분들이 네. 기분 불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공약들인데 자 윤석열 후보가 최근 들어서 이준석 후보와 손잡은 이후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졌어요. 짧고 간결하게 한 줄, 두 줄, 뭐 길어야 세 줄 정도로 탁탁탁탁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것을 겨냥했는지 미러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더 나쁜 변화는 윤석열이라고. 요거는 우리 방송국에서도 일하셨고 방송인이자 또 정치인인 네. 고 의원님께 해석을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더 나쁜 변화는 윤석열, 더 좋은 변화는 이재명. 요게 이제 전체 네, 글인데요. 변화는 하죠. 이제 윤석열 후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쭉 모아 보면은 선제 공격하고 변하죠. 그다음에 52시간 이런 것도 폐지하고요. 그다음에 시간 강사 이런 것도 서류 안 보고 그냥 뽑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나 중국과의 외교 관계 상관하지 않고 폄훼 발언을 통해서 저는요 사실은 청와대에 있었던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 외교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정도의 사안인데 함부로 이 상대 국가를 폄훼하는 이런 발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까. 변화는 변화죠. 하지만 과연 이런 변화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요거 듣고 어떻게 아니 갑자기 보셨습니까? 그런 카피가 기억나네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굳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께서 처음 정치권에서 시도해가지고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그 스타일을 굳이 왜 쓰셨는가라는 게 좀 안습이고요. 그게 좋아 보였나 보죠. 아,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셨나 좋은 건 봐요. 서로 이렇게 카피하면서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좋아 보이셨다는 걸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내용적인 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게 좀 세련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직설적으로 내가 더 낫고 윤석열이 더 나빠 이렇게 여가부 하셨거든요. 폐지만큼 직설적인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이거 뭐 정책적인 내용도 아니고 이거 뭐 지금 대선 후보이신 분이 제 나쁘고 나 착해를 굳이 쓰셨는가. 그래서 저는 그냥 유머라고 보기에도 좀 안습이고 왜 이런 자살골을 넣으셨나. 안습이다? 예, 아, 그런 별로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는 정책만 사람 이름이나 정당 가리고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최근 이재명 후보 그 문재인 정부 스스로 이제 자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것들 내놓고 있는데 그 변화한 모습을 결과를 보면 사실은 제 기억이 맞다면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네. 새누리당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이어져 오는 주택 공급 정책, 부동산 규제 철폐 정책하고 흡사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니까 다를까요? 결국은 공급 확대를 말하는 건데요. 이제 초과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공공으로 환수해서 더 많은 청년들을 위한 주택에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분명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다 재개발 재건축을 모두 다 허용해주게 되면 그야말로 주택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절해가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정말 금융과 경제,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면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붙지만 대통령이 그 막판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있는지는 지난번 3프로 TV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죠. 그래서 이 부동산만큼은 공급을 확대하고 어쨌든 이 하락 안정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 다음 정권을 누가 잡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지는 않다. 아마 그것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해요. 같지는 않지만 방향은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은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 부연으로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광진구시잖아요. 네. 지역구가 거기도 아파트 밀집촌이고 또 그렇죠. 강북에서도 굉장히 학군으로도 사람 많이 선호하는 주거지고 주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남다를 것 같은데 네. 같은 논리로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지금 500% 용적률이 가능한 500%예요. 4종 주거 지역을 또 신설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거 파퓰리즘 아니냐. 지금 300도 많다고 못하게 했던 게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갑자기 500으로 대선 앞두고 늘린다는 건 이거 누가 봐도 선심성 공약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묶어만 두는 것이 방법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선거 이전부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급을 확대할 것인가. 이 서울 외곽에다가 만드는 게 그 가장 좋은 방안인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근무하고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정 정도 해소해 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좀 내놓은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판단들은 좀 다 다르시겠지만. 시간이 넉넉하면 이 같은 주제로 또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만. 아니 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당이 다르더라고 하더라도 그 노선이 같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경제나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무슨 이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이제서라도 항상 우리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그 주택이나 부동산 정책 기조로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고요. 이럴 거면 좀 진작 좀 하시지. 이 국민들이 5년 동안 너무 힘드셨는데 굳이 그렇게 집값을 2배로 올리시는 무리수를 두셨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용원 의원한테는 우리 국회에서는 그렇게도 많지 않은 어떤 영역의 전문가세요. 그 뭐 수리공학이라고 해야 되나? 수학공학? 수학, 네. 암호학. 네. 지금 탈원전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네네. 이번에 낸 정책 하나가 4월에 있을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데 요 기저에 깔리는 것이 사실 이거 뭐 한전이 잘못하거나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공감 위에 이제 만들어진 정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한전이 그 적자가 아니라면 사실 전기요금 올릴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서 수익성을 그 극대화시켜주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2016년도에 한전의 영업이익은 12조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이제 5조로 줄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12조를 영업이익으로 냈던 한전이 2016년요. 2년 만에 2천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조 2,700. 그러니까 1조 한 3천억 정도 마이너스가 급격하게 증가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전기 요금에 대한 압박이 오고 수익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드디어 원전 가동률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은 국민들이 많이 모르실 거예요. 계속 내려가다가 2019년부터 더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수익률이 4조대로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그 협력사이죠. 그 한수원 같은 경우 자회사인데요. 2016년도에 영업이익이 3조 거의 4조대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7,800억으로 급격하게 줍니다. 적자 폭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전기요금을 올려가지고 수익성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탈원전 그러니까 이 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야 되는 거는 그 전 세계적인 기조예요.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정부가 됐든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했던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네. 그런데 탄소 제로가 탈원전이냐 이건 굉장히 비과학적인 결정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성 악화를 놓고 그 모든 고통이 국민들한테 가는 형태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솔루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지금 또 청와대에서 문재인 네. 정부와 함께 대변인으로도 이 정책도 다 직접 또 이야기하고 살펴보셨을 테니까 탈원전 정책의 변화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5년 내내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당장 원전을 다 셧다운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탈원전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이건 에너지 전환이다. 에너지 전환. 자칫 현재 있는 모든 원전들을 다 문 닫는 것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프레임을 계속 탈원전 프레임으로 가져가셨죠. 그리고 초기에 이 원전과 관련해서 우리의 국민들의 안전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저희 정부에서 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그쪽으로 깃발 꽂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공론화 과정에 들어오셨던 분들 가운데 초기에는
원전을 계속 더 많이 지어야 돼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수많은 자료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도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신재생 에너지로의 방향 거기에 동의하셔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도출해낸 겁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이거 듣고 네. 지금까지 그 많은 분들께서 이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공론을 모아주셨던 것을 다 전면 부정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국민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부정하는 이유가요. 그 공론화 과정이 선택적인 지식이나 늘 선택적인 남이하면 그 선택적입니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 탈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과학의 영역이고요. 실제 유럽이나 미국의 인증을 획득한 나라는 우리나라랑 미국 두 군데밖에 없고요. 최근에 사우디 원전 수출부터 시작해서 저도 몇초 발언 미국과의 주십시오. 전략적인 원전에 대한 사업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 탈원전이란 탄소 중립이랑을 같은 결로 보면서 도저히 과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중이라도 설명을 꼭 하셔야 될 40초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의원님 집 옆에 원전 그럼 하나 세웁시다. 안전성에 그렇게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걱정이 없으시다면 우리나라만큼 국민들이 밀집도가 높은 곳에 원전이 세워져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탈원전 같이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도 시간을 많이 갖고 계속 토론해 주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번 나오셔서 감사하고 오늘 두 분 말씀 굉장히 궁합이 좋은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한번 같이 모시겠습니다. 저희 다정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제목은 시간이 가정이었어요. 아니라서.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들어올게요. 스타트 공대예요. 그 많은 대원분들께서 오늘 저희 방송 끝나고 유튜브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시사특공대 점호 시간 있습니다. 2시 방송 끝나면 유튜브 방송 이어질 거고요. 아직 30분 남았습니다. 시사특공대 자로 광고 듣고 다시 김혜민 기자와 돌아올게요. 야, 우리 그 사내 직원으로 출연하는 패널 중에 이 기자님, 김혜민 기자님만큼 개인 팬이 많이 있는 분도 있나 싶은데요. 한 주 동안 화제의 키워드 선정해서 저희가 특수 제작한 레드카펫 밝혀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레드카펫 SBS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진짜 팬이 많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문제는 이제 감사하네요. 육상 선수로 알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아니, 정치인이. 그 아까 말씀하신 2시 이후에 하는 방송이요. 네. 사실 제가 그 저번에 쉬는 날이라서 한 번 하셨죠? 아 봤어요? 월요일인가? 네. 예, 제가 예. 그때 사실 유튜브에 그 댓글까지 남겼는데 아 정말로? 네, 묻히더라고요.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인기가 많아서. 네. 아 걱정했어요. 이거 뭐 한 100분도 안 들으면 어떡하나 네. 한 400분 정도 또 맞아요. 동시 접속을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걱정돼서 들어갔는데 머리숱 채우려고. 재밌으면은 같이 네. 해요. 우리. 좋아요. 같이 네. 해볼 수 있나요? 혹시 저는 됩니다. 네. 이따 끝나고 뭐해요? 2시에 끝나고. 사실 뭐 딱히 없고 이따가 저녁 8시 뉴스만 만들면 돼요. 알았어. 그럼 좀 기다려봐요. 우리 저 아. 이따 점호 시간에 우리 김혜민 기자님 초대해가지고 오늘 둘이서 한번 그 해보려니까. 청취자분들이 원하셔야 하는 거니까 한번 여쭤봐 주세요. 김혜민을 원한다는 댓글이 10개 이상 달리면 모실게요. 네. 9개만 실패. 자, 우리 김혜민 기자가 너무 감사하게도 이거 너무 헷갈려요.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해가지고 뭐 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빨간불일 때는 그냥 안 섰다가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 있으면 안 되고 없으면 무조건 뭐 하여튼 질문들이 많아요. 이거 네. 설명하고 주신 네. 질문들과 답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특집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뭔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사실 운전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동안 우회전 할 때요 그냥 눈치껏 사람들 피해가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 운전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잠깐 섰다가 정차한 뒤에 지나가면 돼요. 네. 그런데 7월 12일부터 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때 좀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회전을 하면 2번 횡단보도를 지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직진하는 방향에서 한 번 횡단보도를 만나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우회전한 뒤에 횡단보도를 만나죠. 네. 코너 돌기 전, 돈
다음에 바로 맞습니다. 한 것이. 먼저 이걸 정리를 할게요. 직진 차량 신호가 파란불일 때는 사실 그냥 우회전하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게 빨간불일 때가 문제인데 이때 일시 정지 의무가 명확해진 거예요. 이번에. 사람이 있든 없든 빨간 불이면 네. 무조건 선다. 맞아요. 오케이. 차량 신호가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횡단보도에서는요. 이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땐 당연히 뭐 차량 멈춰야겠죠. 네. 그리고 이 보도 위에 진입한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되고요. 이제는 이 인도에서 저기 횡단보도를 건널까 말까 이렇게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조차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 판단이 맞아요.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누가 네. 저기서 막 뛰어오고 있어. 저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오는 건지 네. 아니면 김현민 기자처럼 달리기를 좋아해서 그냥 뛰는 건지는 아무도 몰라.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운전자들에게도 책임을 어느 정도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어기면 7월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이거 실제 사례 질문과 답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차정미 대원께서 물어봤습니다. 보행 신호에 건너는 사람이 없을 때는 비상등 켜고 천천히 지나가는데 괜찮나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보행 신호는 우회전 할 때 네, 보행 당연히 신호가 그렇죠. 횡단보도가 이제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이거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먼저 규정상으로는 운전자는 이 보행 신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 신호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들은 보도 위에 사람이 없을 땐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이번에 여기다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도에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한 번 더 이걸 멈춰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의무가 추가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네, 초록불이든 빨간불이든 보행 신호를 상관없고. 꼭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는요 사실 이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의 의무를 이제 부여해서 확대하는 나라가 요즘 많아진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 추세를 좀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보행 신호에 건너는 사람이 없고 또 인도에도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걸 정지해서 한번 확인하면 그 뒤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비상등 켤 필요 없고요. 네, 외국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라마다 다 이게 다르거든요. 근데 네. 영미권 나라 대부분은 그냥 일시정지가 기본이에요. 우리처럼 파란불일 때 가고 이게 아니라 큰 도로에서는 네. 막뭐 4차선, 8차선 이런 데는 당연히 신호 따라가지만 네. 그냥 이런 이면도로라든지 뭐 단지 사이사이에 있는 길은 그냥 무조건 일단 한번 서가지고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저도 파란불 바뀌면 바로 준비 땡 하고 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성춘모 대원께서 직진도로 중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뒤에 가야 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도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걷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이때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되고요. 내 앞에 사람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횡단보도 전체 하얗게 그어진데 사람 발이 올려져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발 하나라도 올라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맞아요. 몰리 직진 신호 시 우측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몇 초 후에 켜지는 곳들이 많은데 이런 게 있죠. 네. 직진 신호 후에 이미 우회전해서 파란불 켜진 횡단보도에 걸린 듯이 차가 네. 들어가 있는 상태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저도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횡단보도에 빨간불, 파란불은 운전자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어쩌다가 차가 먼저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이 우회전 할 때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살폈는지가 중요해요. 네, 만약에 이때 사람이 아예 없었다면 운전자는 이걸 건너가도 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현정 대원이 아니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도 사람이 건너가면 차는 언제 우회전하냐고 했는데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사람이 건너가면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그 항의가 굉장히 많아요. 불만이.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이때도 운전자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말이 되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경찰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사실 했어서 그랬더니 무단횡단하는 사람이라고 치워도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도 물론 무단횡단하는 사람 보호해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운전자 조금
운전자들도 이걸 같이 조심해달라. 그래서 사고 자체를 막자. 이런 데 방점을 좀 찍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마치 헌법처럼 네. 운전할 때 기본이 있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는 이 모든 걸 앞서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앞에 똑바로 보고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전방 주시 의무 헌법처럼 항상 네. 여러분 조심해서 운전하는 거는 이 모든 것에 앞선 어떤 운전자의 의무다. 항상 맞아요. 앞에 사람이 있나 없나 보는 거. 네. 7006님이 지금 현재 바로 또 들어왔으니까 답해보죠. 네. 일시정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면 뒤에서 빵빵 되는데 그거 단속은 안 해주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요. 취재는 안 해왔지만 제가 알기로 이거 뒤에서 빵빵하는 거 그게 저기 블랙박스에 가끔 녹화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녹화해서 제출을 하면 이것도 걸린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범칙금 대상이에요? 네, 네. 정지 신호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클렉션을 울려서 재촉하면 그것도 맞아요. 범칙금 대상. 이게 경찰인지 아니면 뭐 시청이나 구청에서 단속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증거가 있다면 이것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 김태정님 질문 제가 드릴게요. 네. 퇴근 시간에 삼성동에 차 타고 가보셨나요? 네. 하필 삼성동이요. 횡단보도에 사람 없는 순간이란 이 동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까지 바뀐 법이 적용되면 차 가지신 분들 집에 못 간다고 봐야죠.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했고요. 그래서 경찰에 또 질문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 부분을 우리도 잘 알고는 있다. 그래서 성숙한 교통 문화가 좀 자리를 잡아서 해결이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이 통행하려고 하는데 이거 구분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뭐 가려고 눈치를 보는 정도, 뭐 뛰었을 때 발을 내밀었을 때 뭘로 봐야 하냐 그랬더니 아직은 판례가 없기 때문에 판례가 나와야 한다는 좀 틀에 박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자분들은요 사실상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실 부분도 있겠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폭넓게 그냥 조심을 해주시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좀 더 어디까지 불편해질 수 있는가를 네. 시험하는 단계다. 과도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질문 두 개 나란히 읽어드릴게요. 4207대원이 탁상행정 또 나왔네. 창문 열고 저 멀리 있는 분에게 저기요 그 지금 막 뛰어오고 계신데 저 횡단보도 가려고 뛰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가라는 건가요? 네. 또 보험회사만 좋은 일 만들어주는 건 아닌지요. 이 법 만든 분들 하루에 100km 이상 운전해보고 법을 시행하라고 하고 싶네요. 제 생각이지만 보험 사기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요 보험 사기 부분 경찰이나 보험사가 좀 더 철저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그다음 좀 철학적인 문자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자 복잡하죠. 4444님이에요. 이분 일단 이 햄버거 뒷자리부터 심상치 않죠. 4444. 이런 내용들 복잡한데요. 범칙금 받아보면 머릿속에 쏙쏙 알아서 들어옵니다. 말로 설명해가지고 안 돼 힘들어요. 라고 남겼습니다. 범칙금 네. 받기 전에 잘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해드렸고 오늘 아이템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 못하면 이따가 유튜브 시간에 또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럼 김혜영 되겠네요. 기자님하고. 네. 이거 좋네. 첫 번째 레드카펫 주인공 만나볼게요.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밥은 안 먹어도 간식은 챙겨 먹는다. 슬슬 간식거리가 생각나는 오후입니다. 네. 왜냐면요. 사실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네. 끊임없이 색다른 메뉴들이 개발해서 우리 주머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입맛에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나라가 다르고요. 또 인종이 다르다고 해도 사람 입맛이란 게 다 똑같나 봅니다. 요즘 이 우리나라 한국의 먹거리들이 세계적으로 인기 폭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도 뭐 이미 김치, 비빔밥, 뭐 불고기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국위선양 이제는 먹거리가 책임을 지는데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 먹거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팝, K-무비, K-배터리, 그렇죠. K-먹거리까지 네. 나왔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요즘 해외 여행을 거의 못 가시기 때문에 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죠, 몰라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의외의 식품들이요 외국에서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해요. 저 지금 제가 유튜브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보는 라디오 지금 바로 유튜브 첫 화면. 번째 소개해드릴 게 이제 밀키스입니다. 근데 저는요 밀키스를 먹었던 기억이 학교 다닐 때 소풍 갔을 때 정도입니다. 사랑해요, 밀키스. 네, 그 주윤발인가요? 주인발이요. 네,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요 중화권에서 밀키스가 저렇게 잘 팔리고 있어요.
이게 밀키스 맛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산에 달콤함이 좀 추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매운 음식에 잘 어울린다 이렇게 입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대만에서 무료 판매량이 1100% 증가했고요. 중국에서는 37% 증가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37%라고 해서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2,500만 캔이 팔렸대요. 한 해. 사이즈가 다르죠. 그죠? 예. 의미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밀키스가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음식이었고요. 네. 좋습니다. 이 밀키스는 사실은 중국에서 인기 많다는 거 봐가지고는 옛날 그 광고 찾아가지고 네. 아주 복고풍 느낌으로. 그걸 중국에 다시 틀어도 그러니까. 네, 되게 인기가 많겠네요. 주윤발의 리즈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주윤발을 볼 수 네. 있는. 자, 어떤 음식이 또 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건 빵인데요. 신기하죠. 이 한국식 빵이 외국에서 인기가 많대요. 이게 빵이 한국 음식도 아닌데 그 이유가 우선 뭔지 설명을 드리면 이 한국식 빵은요 단짠이 확실합니다. 근데 외국 빵은 밍밍해요. 난 이거는 네. 실제 외국 분들한테 여러 번 들었어. 저희 조카가 이제 캐나다 네. 사람이거든요. 캐나다에서 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들어오면 제일 좋아하는 게 빵집이에요. 오, 그래요? 생각해 보면 그 캐나다잖아. 그러니까 더 맛있는 빵이 많을 것 같은데. 자기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이런 빵이 없다는 거야. 빵집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도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여기에도 이제 우리나라 빵집이 진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빵을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영상이 준비가 안 됐나 봅니다. 네, 꼭 네, 좀 준비. 아쉽네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네, 저렇게 줄을 서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외국인데요. 줄을 서서 빵을 사고 있으시더라고요. 빠바 앞에 줄 선 모습은 오랜만에 봅니다. 네, 그죠. 저기 절대 한국이 아닙니다. 빠바. 네, 줄을 서 있어요. 네, 파리바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뚜레쥬르 이제 만년 2위이긴 하지만 여기도 외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대요. 뚜주 똑같이 해줘야 돼요. 네. 똑같이 해줘야 돼. 공평하게.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는요 이제 매장에서 빵과 커피를 같이 먹는 문화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대부분 이 빵을 주식으로 생각해서 사다가 집에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빵을 먹는 문화를 우리나라 빵집이 외국에 정착을 시켰대요. 특이한 풍경이었는데 그죠. 색다르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게. 그 나라마다 많이 팔리는 빵들도 각각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이 케이크를 선물하는 문화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생크림 케이크, 치즈 케이크가 진출을 하면서 이 다양한 케이크를 선물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요. 이거 사실 우리 케이크 한 조각씩 갖고 가는 건 뭐 어디 미팅하거나 뭐 기자님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자주 먹어요. 뭐 업체에 가거나 이럴 때 그냥 제일 네. 가벼우니까 일단 그렇죠. 이제 이런 선물로 문화가 자주. 외국에도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중국 시장을 현지화한 제품들이 인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기를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빵 위에 뿌린대요. 맛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이거를 네 되게 좋아하고 중국 사람들이 아니면 깐풍기 바게트 이런 거. 깐풍기 맛 바게트 뭐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링도넛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 8을 닮아서 인기가 많다고 해요. 또 동남아시아는 샌드위치 같은 식사 대용의 메뉴가 또 많이 팔리고요. 나라마다 좀 다르네요. 좋아하는 빵도. 네. 이거 중국에서는 링도넛 팔자 모양을 만들려면 두 개 겹친 형태로 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네. 재밌네요. 네. 자, 또 이거 그리고- 왠지 이거 나와야 되는데 싶은 것들이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치킨 없습니까? 치킨. 아,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치킨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주로 먹는 한식 1위가요. 김치가 아니고 이 한국식 치킨이래요. 그래서 2006년부터 한 프랜차이즈가 전 세계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7개국에 진출을 해서 5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매장도요. 앞에 줄을 서서 치킨을 사가는 풍경이 이제는 일반적이라고 해요. 네. 이 사진도 제가 준비했는데 혹시 나올 수 있으면 네, 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치킨집 앞입니다. 네, 치킨집. 저기가 일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아니고요. 근데 저렇게 야. 치킨 사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고요. 마스크를 쓴 거 보니까 이 작년입니다. 여기는 미국이고요. 앞에 그 네. 일본 거리는 왠지 약간 오사카 거리 같은데 도톤보리 네, 느낌이 여기도 물씬 미국. 났었는데요. 네, 여기도 미국. 네. 난리는 안 돼요. 난리 났어. 사진이 막 섞여요. 아주 그냥 도톤보리에서 지금 네. 저 휘황찬란한 스시집 옆에 우리 저 BBQ 치킨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네. 웬일입니까 이게? 이게 미국이랑 독일 매장은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치맥을 하는 문화가 발달했대요. 거기서도. 그래서 가게에 앉아서 특히 가게 앞에 앉아서도 치맥을 먹어요. 아 근데 왜 신기합니다. 웃냐면 네.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Hey guys, come over here.
그리고 인종별로도 좋아하는 치킨 종류가 다르대요. 오, 들어봅시다. 미국에서 이게 나뉘는데 동양이나 아니면 흑인들은 좀 달달한 거. 네. 양념스. 죄송합니다. 그 백인들이 달달한 걸 좋아하고요. 백인들이 양념스. 네, 흑인 그리고 동양인들은 매운 걸 좋아한대요. 네. 그렇다고. 신기하네. 그리고 이 치킨의 주 소비층 미국에서는 10대에서 30대 사이의 이 젊은 사람들이고요. 아시아 백인계 여성들이 많다고 해요. 네. 참 재밌네요. 그죠. 아니 네. 아까 양념 매운 거 해주는데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건 인기 없습니까? 아 이게 프라이드 치킨도 인기가 많은데 신기해요. 프라이드 치킨 원래 원조가 미국이잖아요. 거기 소울푸드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뉴올리안스 지방에. 근데 미국의 프라이드보다 우리나라 프라이드가 더 맛있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뉴올리안스에서 평생 살았던 친구랑 룸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 해준 정통 소울푸드 오. 뉴올리안스 먹었거든요. 네. 먹다가 내가 손잡고 데리고 가가지고 네. 우리나라 양념치킨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물어봤어요. 뉴올리안스 어떠신가요? 친구한테. 네. 야 솔직히 프랭클리 스피킹 어느 게 더 맛있냐? 뭐라고 하세요? 당연히 우리 게 더 맛있죠.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잠시 뒤에 이분 시간. 댓글 하나만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직접 읽어줘. 공은숙 네. 대원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샌디에고에서도 빠바 입점, 또 홍콩 반점, 프라다까지 엄청나답니다. 진짜 여기 있는 브랜드가 거의 다 있네요. 아 이거 정리하고 날아갈까? 그러니까 하나 차릴까요 저희도? I love SBS.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띄고 네. 세 번째 참 논란이 뜨거운 이슈인데 요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레드카펫 주인공은 뭐죠? 뚜루루 들어볼게요. In your letter, ooh, in your letter, in your letter, ooh, in your letter. 너의 편지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네, 사실 직접 손편지 주고받는 일 요즘에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요. 여전히 이 손편지가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디오 사연 그리고 군대입니다. 군인에게 도착하는 위문 편지 저도 많이 써봤는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군인 아저씨 나라 지키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아저씨들 덕분에 맘 놓고 공부할 수 있어서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생각지도 못한 위문 편지 한 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야, 이 손편지 한 통이 이렇게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적이 또 있나 싶은데. 네, 이 문제의 위문 편지 사건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사건 소개해 네, 주시죠.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11일이죠. 이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 복무 중 받은 위문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이 작성자는 자기가 받은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이걸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다라면서 이 캡처된 편지를 공개를 했는데 네.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자신을 땡땡여고 2학년이라고 소개했고요. 네. 이 여고생이 군 생활 힘드신가요?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웃음 표시.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약간 비꼬는 듯한 얘기도 했고요. 네. 저도 이제 고3이라 땡땡 하겠는데 이딴 행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님은 열심히 하세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노래도 부르잖아요. 사나이로 태어나 어쩌고라고 쓴 부분은요. 이걸 한번 지운 뒤에 지우래요. 이렇게. 조롱이죠 이것도. 네, 그러니까 파이팅. 또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라고까지도 썼습니다. 이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당연한 얘기죠. 많이 분노했고 특히 근처에 있는 학원 원장이 화가 맞아요. 나가지고 네. 조치를 취했어요. 맞아요. 바로 다음 날이에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동의 땡땡여고의 수준을 잘 봤다면서 앞으로 이 학교 학생은 절대 가르치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전부 퇴원 처리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주 강경하게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네, 이 맞아요. 학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학교는 이 사태가 이제 커지고 이 학교가 어딘지도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서 공식 홈페이지에 이제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게 1961년부터 이 위문 편지 작성을 시작했다고 해요. 되게 오래되긴 했죠. 근데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해서 이 행사의 취지가 왜곡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요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이 편지를 왜 쓰냐 이런 의문 가질 수 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2시간 동안 이 위문 편지를 쓰면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고 해요.
기계적이에요 너무. 그죠. 네. 이거 사실 위문편지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시민청원 게시판에 이 미성년자에게 위문 편지를 강요하는 행위를 멈춰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학생 입장에서도 쓰기 싫은 편지를 그럼. 썼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는 거잖아요. 장병들 이야기도 듣고 싶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쓰는 위문편지 받고 싶은지 어떤지 장병들 목소리도 좀 전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혜민 기자 좀 잠시 기다리다가 한 10분쯤 있다가 저 유튜브 네. 방송 같이 합시다. 좀 이따 봬요. 우리 점호 시간에 함께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광고 듣고 시사특공대 들어올게요. 자 이제 시사특공대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저희가 생방송을 쭉 했는데 그걸로 뭔가 아쉬운 느낌이 있는 분들은 잠시 후 대략 한 5, 6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뒤에 우리 점호 시간에 직접 방송 심의 규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진솔하게 저랑 또 김혜민 기자와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뭐 비밀 네. 큰 거 하나 공개한다면서요. 비밀이요? 비밀이요? 저 하나요? 네, 이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김혜민 기자와 함께 저희 시사특공대 대원들과 솔직한 만남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짝 끊기죠, 그렇죠? 안 끊겨요? 쭉 그냥 이거 듣고 있으면 되나요? 오, 좋아졌네요. 그래요. 저번엔 끊기던데. 시기오라 저 유튜브 채널 쭉 보고 계시면은 저랑 김혜민 기자가 다시 몇 분 뒤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혜민을 원한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시교라예요, 시교라 시사교양 라디오. 이따 뵐게요.